자, 그러면 더블 스펜딩 어택, 그 이중 지불 공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냥 쉽게 암호화폐는 복사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그 말을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쓴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그냥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중 지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B라고 쓰는 것이 요 블록들입니다. 블록이 쭉 이어 붙여져 있는 것이 블록체인 장부인데, 첫 번째 공격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M에게, M은 머천트, 상인한테 비트코인을 송금을 하고 물건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격자 A가 상품을 사기 위해 상인 M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거래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 정직한 채굴자들에 의해서 이 트랜잭션이 블록 B1에 담겨져서 이제 10분 정도 지나면 채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어서 블록 B2, B3, BZ가 채굴되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인 M은 보통 6개 정도의 블록이 이어지면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죠. 보고 이제 상품을 A에게 배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금한 이 트랜잭션이 담긴 블록 뒤에 블록이 한 6개쯤 이어진 것을 보고 이제 상품을 배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격자 A는 이 송금하는 트랜잭션을 만든 직후에 상품을 사기 위해서 보낸 비트코인, 이 돈을 다시 본인 디지털 지갑으로 보내는 새로운 거래 트랜잭션 TX 프라임을 만들어서 이제 네트워크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이 이 B1 프라임이라는 블록을 만들어서 채굴을 해요. 그러니까 채굴 능력이 아주 좋아요. 컴퓨팅 파워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네트워크에 올리진 않아. 자기 컴퓨터에서만 계속 블록을 이렇게 붙여서 채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이 트랜잭션을 담은 블록 B1 프라임을 채굴을 하고 계속해서 B2 프라임, B3 프라임, BZ 프라임을 혼자서 채굴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건 내 혼자 하는 거야, 어태커가. 그러면 공격자 A가 상품을 받은 다음, 이 시점에서 상품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정직한 채굴자들보다 먼저 블록 G+1 프라임을 먼저 만들어요, 자기가. 여기까지 이 블록들을 네트워크에 올리지 않고 자기 컴퓨터에만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먼저 자기가 채굴을 해서 이거를 네트워크에 올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긴 체인이네, 이렇게 돼서 다른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요것만 살아남아요. 그러면 결국 이 어태커 A 입장에서는 물건도 받았고 요게 메인 체인이 되면 돈도 다시 자기 지갑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중지불인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해결하고자 한 것이 이 문제였어. 그런데 이거를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방식을 쓰면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는 것이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네스트 마이너라는 거는 여기 한 거는 사라지고 요거 테크만 살아남는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데는 안 나와 있을 텐데 하나 내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어태커가 G 블록 후의 이중 지불 성공 확률이다. 그러니까 여기 어태커가 이 G 블록 후에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몇 %냐, 얼마나 성공 확률이 얼마 되느냐, 그런 얘기야.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거는 확률 1이고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건 0으로 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서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어태커가 G 블록 후에 이러한 이중 지불, 그러니까 물건도 사고 돈도 다시 지갑으로 보내는 이런 이중 지불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는 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는 G 블록이 되겠습니다. 몇 번 발생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이산 확률 분포와 같은 거다. 이 성공 확률이 결국은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한 것인지를 표현하는 이산 확률 분포하고 같은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포화송 분포라는 거거든요. 요 말을 다르게는 포화송 분포라고 해요. 프랑스 수학자 포화송 이름을 따서 포화송 분포라고 하는데, 그 확률 분포에는 이제 뭐 연속 확률 분포도 있고 이산 확률 분포도 있는데, 요거는 이산 확률 분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이산 확률 분포, 포화송 분포를 얘기하기 전에 다시 우리가 이항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독립 사건을 n회 시행할 때 k회 발생할 확률. 내가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은 처음 던지는 거하고 두 번 더 던지는 거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사건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3회 나올 확률, 4회 나올 확률, 이게 우리가 이항 분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확률은 NCK, 그러니까 K회 발생할 확률은 probability는 NCK, C는 combination, 우리가 조합이라고 그러죠. 조합, 수학에서 NCK에 P의 K요. P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1회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그게 P인 겁니다. P는 반드시 0과 1 사이 값이 되겠죠. 이거 K성 곱하기 1 빼기 P의 N-K성. 그러니까 이게 이항, 수학에서 이항 분포라는 걸 배우면 반드시 이 수식이 나오는데, 이 이항 분포에서 포화송 분포는 뭐냐 하면 이항 분포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것이 포화송 분포가 돼요. 그러니까 던지는 횟수를 내가 한 번 던지는 거야.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두 번 나올 확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포화송 분포에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에서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적분하면 그게 바로 디스트리뷰션이 돼요. 그리고 F는 K와 라무다라는 파라미터의 함수인데, 여기서 이 식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래서 요거를 과정을 볼 수도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냥 요거는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 논문을 보면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수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수식입니다. 여기서 람다는 뭐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횟수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즉 확률 변수 K의 기대값이다. 확률 변수 람다는 NP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태커가 G 블록 후의 이중 지불 성공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하고 있는 그거를 내가 매틀랩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플로팅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G가 만약에 나의 컴퓨팅 파워가, 어태커의 컴퓨팅 파워가 0.1일 경우에,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컴퓨팅 파워에 내가 10%를 가지고 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죠. 10% 가지는 게. 근데 10%를 가졌다고 했을 때 내가 첫 번째 블록에서 성공할 확률은 한 60% 되고 두 번째는 한 40 몇 프로 되고 세 번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G가 커질수록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6개 블록 지나고 나면 이제 이게 해킹 이거를 위변조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Q가 네, 거꾸로 했습니다. 요게 0.1일 경우에 10%일 경우에는 첫 번째 블록의 성공 확률은 20% 이렇게 쭉 해서 한 6개 되면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해요. 근데 만약에 30%의 컴퓨팅 파워를 가졌다. 전 세계의 컴퓨팅 파워의 30%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채굴 공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0%를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30%를 가정했을 때 요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실제로 수치로 주는 겁니다. 이게 60%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한 6블록 정도 이어 붙여지면 그 다음에는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그 프로그램 코드도 우리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그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매트랩을 써보셨나요? 매트랩 혹시 안 써본 분 안 써봤나요? 한 번도 안 써봤어? 이 기회에 매트랩을 한번 써보면 좋은데, 그러면 매트랩을 먼저, 이거를 한번 우리 사이트에 내가 매트랩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올려놨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은 아주 뭐 대단한 고차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C 언어 같은 컴퓨터 언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C 언어보다 훨씬 쉬운 그런 컴퓨터 언어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계산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기 누구나 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트랩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쉽게 쓸 수가 있는데 그 매트랩을 쓰려면 건국.a.kon국.ac.kr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우리 학교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건국대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보통신원이라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매트랩이라는 게 뜨는데 그거를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이메일 주소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이메일 주소가 건국.a.kr이라는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개인이 살려고 그러면 아마 몇십만 원 정도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내가 파일로 정리해 놨으니까 쉽습니다. 그냥 해서 다운받아서 그냥 클릭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실행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느 거를 거기 매트랩에는 그 툴박스라고 많이 있는데 내가 선택적으로 몇 가지만 해서 프로그램을 가볍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이면 그냥 전체 다 그냥 실행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제가 준 코드를 실제로 실행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 매트랩이 어떤 프로그래밍인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 1960년대에 그 포트랜이라는 언어를 쓸 때 과학기술 용어로는 포트랜을 쓰고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인문 쪽은 코볼이라는 언어를 쓸 때인데 그때 포트랜으로 행렬 연산하는 행렬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림팩 아이스팩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발전돼서 오늘날 그것이 C 코드로 변환이 돼서 지금은 미국의 매스웍스라는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파는데 이거는 컴퓨터 언어이면서 응용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들 보면 아예 뭐 기계과에서 C 언어 안 가르치고 그냥 매틀랩만 가르쳐서 내보내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제 계산기 쓰는 대신에 다 컴퓨터 계산은 항상 컴퓨터 또는 그 휴대폰에서 그 매틀랩을 써요. 계산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 계산기 같이 쓸 수가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래밍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매틀랩을 거의 다 쓸 줄 알아요. 일상 계산기 쓰듯이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게 한번 써보면 좋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까만 것만 코드고 여기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다 이제 코멘트라고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행을 시킬 때 이게 잘 안 돌아가요. 그냥 여기 까만 요 코드만 실제 실행할 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가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 코드를 내가 조금 바꾼 겁니다. 기본 컨셉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은 위에 여기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G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플로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고 내용입니다. 한번 각자 매틀랩으로 실행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거를 한번 다시 클릭을 해서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 논문에 calculations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방금 이 코드입니다. 여기에 C 코드도 나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한 거고 그 계산한 값이 여기에 요 값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그린 것이. 자, 두 번째는 이클립스 어택이라는 건데, 이클립스라는 것은 해가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걸 이클립스라고 해요. 일식이라고 그러는데, 이클립스 공격인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빅팀 노드를, 희생자를 선택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마이닝 하는 노드입니다. 마이닝 노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네트워크 공격으로서 빅팀 노드가 정직한 노드로부터 정보를 보내고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수의 악의적 노드가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가 있으면 요 한 노드를 빨간 게 악의적 노드입니다. 이렇게 차단을 시켜서 이 노드에 정보가 주고받고 안 되게 자기들이 주는 정보만 주고받게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클립스 어택이라고 그래요. 다수의 노드는 허위 전송 내역이 담긴 블록을 빅팀 노드에 빨간 노드들이 빅팀 노드에 전파해서 이중 지불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이 더블 스펜딩을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마이닝을 방해해서 악의적 노드가 자기들이 마이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이 블록에 트랜잭션이 당겼던 그 트랜잭션을 이 사람한테 새로
생긴 트랜잭션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는 그걸 담아가지고 그 수학 퍼즐 문제를 풀어서 마이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네트워크에 좀 올려서 다른 컴퓨터를 보내면 다른 노드에서 이거 검증을 해보니까 이거 틀린 거야. 지난번 블록에 담겼던 트랜잭션이 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거절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이닝한 거는 블록체인에 이어붙여질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사람은 마이닝을 본인은 성공했다 생각하지만 이게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받은 리워드를 다 이제 돌려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채굴을 해서 그 채굴 리워드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클립스 어택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유명해졌던 것이 2018년도에 이더리움에 이런 공격이 있었어요. 1월 9일 날. 거기에 구체적인 요 그림의 출처는 여기를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참고문헌은 요 Eclipse Attacks on Bitcoin's Peer-to-Peer Network 요 논문에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인용이 많이 된 논문입니다. 이걸 보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빌 어택이라고 있는데, 시빌이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공격자가 실제로는 한 명이면서 마치 여러 명인 것처럼 속여서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는 공격이다. 요 빨간 게 실제로 한 사람인데 마치 여러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이클립스 공격이 단일 노드를 공격하는 반면에 시빌 공격은 네트워크 전체를 이렇게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그 커뮤니티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빌 어택이다. 이것은 영어로 잘 설명된 게 있어서 내가 따왔는데, malicious activities such as double spending, rewriting transaction history, or blocking valid transaction.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이클립스 공격하고 비슷한 형태로 하는데, 한 사람이 마치 여러 개인 것 같이, 여러 개의 노드인 것처럼 해서 공격하는 것을 시빌 어택이라 한다. 이것은 시빌은 해리성 정체 장애를 겪었던 시빌 도르셋이라는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유래해서 이런 이론을 붙였다고 그래요. 다음에는 이제 malleability 어택인데, 이것은 malleability라는 것은 뭐 가변성, 유연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혹은 거래 내역은 동일하나 거래 아이디를 바꿔 새로운 거래 내역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망에서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 시밀에게 트랜잭션 X로 비트코인을 송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트랜잭션 ID X가 채굴되기 전에, 이 트랜잭션이 블록에 담겨서 마이너에 의해서 채굴되기 전에 시빌이 X를 X 프라임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멜리어블하다고, 멜리어빌리티라고 해요. 그러면 이 X 프라임이 채굴되고 X는 채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밥에게 다시 비트코인을 송금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돈을 못 받았다, 다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밥이 이게 시빌 어택에서 내가 돈을 2번 보냈구나, 이걸 알았어도 벌써 되돌리기는 늦었다, 이런 공격을 멜리어빌리티 어택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망에서 트랜잭션을 확인하는 디지털 서명 방식의 유연성, 멜리어빌리티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식이다. 공격자의 전자 서명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트랜잭션을 수정하여 발신자가 성행한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유효한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면서도 안 받았다. 이 공격은 이중지불 트랜잭션 금액 수정, 네트워크 정상 작동 방해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빅팀 노드가
요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를 쭉 하면 여기 11노드가 이거를 받아서 X 프라임으로 다 해서 이것이 채굴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내한테 X 뭐 보냈는데 나는 지금 못 받았어. 지금 블록체인을 봐봐. X는 없고 X 프라임만 있어. 그러니까 다시 또 보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malleability attack이라고 하고, 요 그림이 나온 출처는 요 사이트고, 참고 문헌은 제이컵 레일이라는 사람의 블로그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어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우터에서 노드 간 통신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다. 인터넷망에서 트랜잭션이나 블록을 하이제킹하는 겁니다. 가로채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탈취하는 겁니다. 인터넷망에서 일부 노드의 연결을 끊거나 또는 인터넷망에서 블록 전파를 느리게 하는 등의 공격에서 뭐 도스 이런 것들이 라우팅 어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B하고 C 사이에 요 블록이나 트랜잭션을 하이제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탈취를 하거나 또는 뭐 도스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그림은 요 논문에서 내가 따왔는데, 정상적인 게 이게 파란 게 비트코인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거래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빨간 이렇게 하이제킹을 한다는 거죠. AS8 어택 하는 요 어택 8이 이렇게 라우팅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망에서도 이러한 라우팅 어택을 할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 문헌은 요 논문을 보면, 이것도 IEEE 심포지엄 on Security and Privacy에서 유명한 컨퍼런스인데, 여기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닝 어택, 채굴 자체를 어택하는 겁니다. 컴퓨터 자원을 몰래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 이 정보를 탈취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지 않지만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내 컴퓨터가 누군가가 내 컴퓨터를 이용해서 채굴하는 겁니다. 채굴하려고 하면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남의 컴퓨터를 가져서 자기가 채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해서 성공하면 나눠 갖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격을 마이닝 어택이라고 해요. 남의 PC에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악성 코드를 설치함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도록 한 후 채굴한 암호화폐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거다. 이 뭐 크립토 제킹이라고도 한다는 건데, 크립토 제킹은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에다가 하이제킹을 합쳐서 크립토 제킹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악성 코드를 여기다 심어서 만들어서 요거를 인터넷 망에다가 뿌리면 요 연결된 요거 노드들이 요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요 빅딩 컴퓨터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를 보니까 갑자기 속도가 막 늘어진 거야. 도스도 아닌데, 도스 공격이 디도스 공격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속도가 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럴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인이 봤을 때는 우리 개인 컴퓨터가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닝을 해서 이거를 자기가 가져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요 마이닝 어택에 대한 더 자세한 참고 문헌은 여기를 클릭해 보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유명한 건데, 부테린스 트라일레머. 트라일레머 우리가 딜레마 그래요. 딜레마
두 개가 있을 때 딜레마인데 트라일레마 하는 것은 세 개라는 겁니다. 그 세 개가 뭐냐면 decentralization, 그다음 security, and scalability. 우리가 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탈중앙화거든요. 이 탈중앙화를 위해서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방식을 개발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이라는 게 되게 작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으면 보통 이제 1초당 5개에서 한 7개 정도 트랜잭션을 처리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매 블록이 10분마다 평균적으로 하나씩 생기게 돼 있는데 그러면 초로 따지면 10분이면 600초인데 블록 하나에 보통 한 몇천 개 정도의 트랜잭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나눠보면 대략 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돼요. 비트코인은.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초당 5개에서 7개 정도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자 카드 같으면 이것이 1초에 1600개, 1700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미국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페이펠 같은 거는 수십 개 정도가 돼요. 초당. 그러니까 이러한 탈중앙화를 위해서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방식을 쓰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기존의 비자 카드보다 훨씬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러빌리티를 더 키우려고 한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13초 또는 15초의 블록이 하나씩 생기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컨센서스, 프루프 오브 워크가 또 이렇게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으면 이 탈중앙화하고 시큐리티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에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를 좋게 하기는 동시에 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뷰트린스 트라일레마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돼.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케일러빌리티를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지금의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오프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돼. 타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개 다를 완벽하게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그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일레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인터넷은 이제 중앙집권화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신원은행 거래 이런 것들은 시큐리티와 스케일러빌리티가 되게 강조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숙제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컨센서스를 이루는지, 컨센서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조사를 하면 이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내가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적었습니다. 이더리움하고 리플, 지금 미국의 SEC하고 리플하고 큰 소송을 하고 있어요. 곧 결말이 나는데 이거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한번 요동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다음 바이낸스 코인 이런 것들은 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솔라나, 폴카닷. 요거는 이제 비탈릭 뷰트린하고 같이 이제 처음 이더리움을 개발하다가 이제 나와서 독립적으로 한 친구들이 개발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도치코인, 카르다노, 테더, 그다음에 체인링크,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요거는 이제 가상 세계에서 부동산을 타깃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앞으로 메타버스로 존재할 거다.
그래서 그 가상세계에서 뭐 땅을 분양하고 새로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뭐 하는 이러한 그런 컨셉을 한 것이 요건데, 이것도 초창기는 엄청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것 해서 엄청 올라갔는데, 지금은 다시 또, 가격으로 따지자면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 돈을 한 10,000원 정도 가던 것이 지금은 1,000원도 안 가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거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메타버스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2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2개, 보라하고 클레이턴, 한번 보십시오. 이외에도 이제 라인이라는 네이버에서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요 정도만, 이 어떤 거를 타깃으로 해서 했는지, 예를 들어서 리플 같으면 국가 간의 거래, 지금 기존의 우리가 화폐 시스템에서는 국가 간의 거래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타깃을 가지고 한 것이 리플인데, 각각이 조금씩 철학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터넷에 키워드를 치면 다 나옵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위키피디아에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합의 메커니즘을 쓰는 것이,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 메커니즘인데, 그 합의 메커니즘은 어떤 프루프 오브 워크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냐, 둘 중에 2개가 가장 메이저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도 쓰고 있는데 어떤 것을 쓰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기간까지 PDF 파일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